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어제 북한에서 ICBM 발사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시험해라. 그리고 또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자,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숨막히는 긴장 상태, 저희도 숨막히는 긴장 상태에 있는 정치를 이슈는 긴장감을 가져가되 살짝 풀어주는, 그리고 일주일만 들으면 정치 구단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 자, 103.5MHz 러브 FM. 우리한테 막 돈을 대줘도 구속되지 않는 분들,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자, 이 시간 주인공으로 모신 분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연구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거나 연구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걸렸어. 다 걸렸어. 자, 이 시간 주인공으로 모신 분들 조건이 있어요. 아빠들이 모여서 아빠들의 눈높이로 아빠들 눈에만 더 잘 보이는 정치 이야기. 모든 게 다 정치죠.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안 낚여. 저도 방송 10년이 넘어요. 그래요? 왜 이러세요? 저 방송 58년째예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방송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88만 원 세대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월스트 아빠로 전업 중인 우석훈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우사쿤입니다. 예, 아빠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좋아하는데요. 네. 엄마는 아직도 불안해해요. 왜요? 안 보이는 동안하고 이상한 거 먹이는 거 아니냐. 수면제 먹여서 재우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좀 깨끗하게 씻고 네. 과일도 잘 깎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제 눈도 안 좋거든요. 그럼 대충 해서 먹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 육아 6년 차. 가슴 아픈 두려움이에요. 자, 말보다 얼굴에 집중해 만드는 유일한 잘생김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예, 항상 민망합니다. 비주얼만 보면 청와대인데. 네. 비주얼만 보면 청와대 가야 되는데. 자, 정치쇼의 터줏대감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세 분의 공통점. 우 박사님은 몇 살? 4살, 6살. 손 변호사님. 10살, 6살.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오. 원 기자님은 아빠 경력으로 이미 졸업하셨죠? 네, 좀 많습니다. 예, 손주 봤죠? 26, 22인데 아직 뭐 결혼들은 안 했고요. 아들 둘이라 전부 다 여기 세 명이 다 모인 게 목메달입니다. 목메달.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금메달. 그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금메달. 딸 둘 은메달. 아들 둘 목메달. 목매고 싶다 이거예요. 아들들 키우기가. 아들한테 목 메고 싶다고? 아니, 아들 둘 키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둘째 하는 낳고 딸도. 예. 딸을 낳고 싶어서 한 명 더 낳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둘째 낳는 날 더 못하겠다고 포기했는데 제가 아들만 삼형제였거든요. 예. 보나마나 삼형제 될 뻔했어요. 한 명 더 낳았으면은. 난 아들을 바랬어요. 우리 그랬어요. 딸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저는 아들을 원했어요. 그래갖고 둘 다 운동선수 시키고 싶어 했는데 일단 첫째 아들이 운동신경 엄청 좋은데 게을러요. 예. 그래서 게으른, 헬스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게으른 사람들이 운동 DNA 있는데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게 이게 헬스 쪽으로 가요. 그럼 헬스만 하고 있어. 22살인데. 운동을 했었어도 잘했을 텐데. 게으르면 안 돼요, 무조건 운동은. 그렇죠. 네, 예. 성실해야 돼요. 운동권 얘기 막 입에서 나왔는데. 운동권 얘기요? 아니요. 운동 못해도 운동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재 개그를 한번 들어오고 싶었다고요? 아니, 운동권도요, 돌을 잘 던져야 되잖아요. 요즘 돌 안 던져요. 요즘 돌 안 던져요? 네, 요즘 누가 돌 던져요? 진짜 돌 던진 지 꽤 오래됐네. 자, 진짜,
아이들 둘 하면 막 싸워요, 애들이? 아, 싸우죠. 그러니까 안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 되니까 이제 둘이 손잡고 다니는 때도 좀 있고 어허. 양보도 가끔 해요. 그래서 훨씬 나아졌는데 그 나머지 시간 다 싸워요. 아, 2살 차이 더 우리가 더 그러네. 저기 손 변호사님은. 네, 4살이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방적으로 역학구도가 좀 짜져 있는데 예. 둘째가 나이를 좀 먹으면 4살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좀 힘이 비슷비슷해지면. 네, 지금은 일방적이에요. 첫째가 뭐 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10살이니까. 아직 그래도 평화롭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독재 치하의 잠시의 평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관심이 높네요. 이희준님 벌써 우리 집도 아들만 둘이라 힘들어요. 전경식님, 손수 변호사님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정님, 정봉주 씨 반가. 이미수님, 매번 듣기만 하다 처음 글 쓰네요. 즐겁게 정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거 지금 우리 비판하는 그 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작가분들 필터링 해갖고 이거를 그런 걸 안 보여줘.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래요. 아직 뭐 오늘 한 게 없는데 아직. 근데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도 저 싫어하는 사람 겁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문자 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 집에서 밥 먹고 사는 당신 가족들이 한없이 불쌍하도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뜬금없이 새벽에. 그냥 문자 메시지가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는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러다 한 명 딱 찍습니다. 네네. 그분 태어난 거 후회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보내 문자를. 뭐라고요? 고맙다고. 자, 원일 기자님, 우리가 네. 지금 여기서 옛날에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요? 예. 애들이 저 아들만 둘이라니까요. 근데 다 컸어요. 저희 애들은. 아들만 예. 둘 다 여유 있는 저 예, 모습. 아들만 둘 26, 22살이 돼서 이제 아까 지금 싸우는 얘기들 하셨는데 예. 애들이 아들들이 다 크고 나면은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셋이 싸웁니다. 저까지 가세를 해서. 어허.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아들들이 이제 맞짱을 뜨려고 하죠. 아빠한테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 주장을 굽히지를 않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다 크고 나면 우스갯소리로 공통점이 몇 개 남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추려보니까 한 2가지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예. 공통점이. 첫째는 외국에 나갈 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래도 모국어가 한국인 거. 이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그 공통점이 많지가 않아요.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생활 방식. 오. 심지어는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이성관도 별로 그렇게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오.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속돼 있던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독립적인 개체가 돼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예. 그런 토론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꿈 같은 시기네요. 와. 저 이제 두 분이 부러워서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보고 있어요. 독립 말고 그냥 자기 손으로 한 끼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식사관 이런 거 달리는 거 참 좋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허전함이 또 남죠. 남아요. 이렇게 떠났으니까. 예. 품을 떠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념적으로 독립을 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아주 맞짱 뜨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떠날 때가 제일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완견 뭐 이런 거를 않게 어렸을 때 하다가 이렇게 헤어질 때 중학교 때 고통이 너무 커갖고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너무 울었거든요. 우린 이런 맹견을 키웠어요. 막 세파트, 도사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헤어질 때 너무 슬펐고 아예 이제 안 키우는데 저는 인터스텔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가 돌아왔는데 딸이 아빠보다 더 늙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막 이제 불러불러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빠가 딱 한마디예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다. 자기 인생 멋있긴 해요. 자기 인생 자기 인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쉬워도. 저는 우리 아버지랑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예. 겸상한 게 몇 번 안 돼요. 장남이죠. 예. 예, 원래 장남들하고 아버지하고는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3번 같이 예. 식사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눈에 비친 정치 뉴스는 뭐가 있을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좀 본격 정치라기보다는요. 예.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또 10살, 6살이니까 예.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 아하.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전에야 뭐 제가 3학년 때만 해도 혼자서 야구장도 가고 막 그랬는데 예. 요즘에 제 첫째가 3학년인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불안하죠. 정말. 어디 가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어제 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끔찍해.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하. 그리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현재 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 특히나 엄마들이 현재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기사를 잡아오셨네. 예. 취재를 하셨어요? 취재는 기자님들이 예. 하시는 거고 정리는 저는 손수호가. 제가 쉽게 예. 곱씹어서 손수호 변호사가 손수 호감이 가게 쫙 정리한 거죠. 손수했습니다. 손수 호감이 가게. 네. 손수호. 호감 안 된다. 왜 이래 아침부터. 아저씨들이 진짜 아저씨들이라니 오빠한테. 아빠도 예. 정리해 주시죠. 네. 재판이 지금 A양, B양으로 할게요. 일단 그 실제로 살해 행위를 한 A양과 예. 교사 좀 시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체 일부만 받은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B양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총 기사가 왔다 갔다 하더니 A양이 나이가 더 많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뒤집혔고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A양이 이게- 적고 B양이 많은 것처럼. 네, 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정확한 보도도 일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재판이 열렸어요. 예. 그런데 변호인이 있죠. 예.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약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좀 굉장히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재판장에게 사형을 면키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징역 15년까지밖에 뭐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재판장이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해봐라. 네, 변호인이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제지를 했고 또한 재판을 받던 옆에 있던 A 양도 자신의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제 뭐 손으로 이제 제지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국선 변호사인가요? 제가 국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선 아니죠. 예. B양은 네. 그 변호사 12명 붙어 있다가 네. 9명가가 그 사임을 했잖아요. 네, 3명이 담당 변호사 남았고 지금 A양입니다. A양 재판, 예. A양 재판인데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 처음으로 범죄 사실 중에 일부를 시인했는데 예. 일단 그 유괴, 예. 유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유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특히나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발달장애 일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내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화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살해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본인의 법적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글쎄요 꼭 가려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발생한 곳이 이제 제 고향입니다. 인천. 네, 우리 또 피디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동네에도 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초반에 굉장히 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예. 부모들 심정이 궁금해요. 그렇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사건 난 이후에 휴대전화. 예.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휴대전화를 사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뭐 예. 빠지거나 너무 많이 좀 자제했던 이제 좀 보류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 일단 신고를 하고 일단 아이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 사주는 그리고 경우가 휴대전화를 늘었다고 갖고 있으면 어쨌든 위치 추적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이번 뭐 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거쳐서 법적인 그런 처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소년이에요. 뭐 여성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소년이기 때문에 설령 사형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15년형을 살고 나왔을 경우에 출소했을 경우에 그래도 나이가 뭐 이제 아주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 해당 이 A양, B양의 어떤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자녀부터 참 잘 단속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부모의 잘못이라고 몰아갈 수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직업도 다 노출이 됐어요? 원 기자님? 아니요, 직업이 노출된 건 아니지만 뭐 의사라는 점, 교사라는 점, 이 정도까지. 아, 그 다 노출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근데 그 지금 A양, B양 이렇게 뭐 좀 혼재돼 있잖아요. B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워낙 호화군단 변호인들을 선임을 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다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네. 9명은 그렇죠. 사임을 했고. 변호사들도 지금 대형 또 로펌 출신들이에요. 다 변호사들이.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들을 호화군단을 선임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가 그 둘째 막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여자인데 어디 이렇게 친구하고 그 친구 집에를 가도 별로 새벽 2, 3시쯤에 걱정이 돼요. 밤늦게 전화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없나. 그 새벽 2, 3시에 전화하면 짜증나 다 끊어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원 기자님께서 아들 둘 목매달 말씀하셨는데 아들인 게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놓이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딸이었으면은 더 아마 불안했겠죠. 더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을 텐데 그나마 아들이니까 좀 낫긴 하거든요. 근데 또 뒤집어 보자면은 우리 아들이 혹시 어디서 또 안 좋은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또 가해를 가하는 거 아닌가? 뭐 아직은 그럴 일은 어립니다만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빠를 보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근데 마세요. 뭐 더 부모와 아이는 키워보세요. 별개니까. 더 키워보세요. 더 키워보세요. 아, 이제 시작입니까? 아들들이 이런 사고 일이 치면 있었어요. 대형 사고 나요. 저희 6살 된 큰아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예. 꽤 커요. 국공립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장애인들도 웬만하면 같이 교육을 하는 통합교육을 하는 데거든요. 통합교육이 좋죠.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약간의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이제 멀쩡한 애들이 예. 얘를 왕따 놓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도 걱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 하면 맞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크는 친구들하고 잘 지낼 거냐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본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우리 아들하고 자기가 이 애를 놀렸다라고 이제 어머. 얘기를 한 거예요. 벌컥 뒤집어졌죠. 그래서 오. 이제 신문이 시작되고 막 어떻게 놀았니? 그랬더니 예.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조금씩 다투기는 하는데 이 근본적인 왕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어렵고 혹은 장애인과 혹은 가난한 사람과 잘 지내고 그럴 거냐. 이게 초등학교 전학 어린이집에서 교육 핵심이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번 재판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 A양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12일에 이제 재판이 한번 열리는데요. 그때 증인 4명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동안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피해 어머니의 증언 등을 마지막으로 12일에 재판이 끝나고 예. 그날 이제 지금 예정에 따르면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할 텐데요. 과연 검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또 그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텐데요. 법원에서 과연 이 A 양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과연 정신 질환으로 볼 것이냐 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것이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기자님. 네, 저는 좀 아빠의 심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새 국회 상황 이렇게 보면 일자리 추경 예. 이 문제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서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빠의 그렇죠. 심정으로 좀 볼 수밖에 예. 좀 없어요. 저희 아들 또래의 젊은이를 만나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런 만남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시생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 정부 추경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올해 5만 2천 명 뽑으려던 정부 계획이 지금 6만 4천 명으로 늘어난대요. 11,000명이 더 예, 늘어나네요. 12,000명이 일단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의 목표는 11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그러지만 일단 올해 12,000명이 신규 채용이 되는 건데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당연히 응시율이 급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친구도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이번에 마지막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도
표시를 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회가 맞기는 맞는데 이 방향이 맞는 건지 공무원이 꿈이 된 이 사회가에서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당신들은 언론에서는 얼마나 이걸 좀 이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를 좀 하고 내가 당장 취업이 급하니까 응시를 하긴 하지만 내 미래가 공무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실 공무원이 꿈은 아니었었다. 다만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이게 면접이라도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 권유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한다. 예. 이런 얘기였어요. 아, 참 이제 여러 가지 짠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하여튼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 이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1조 2천억 원의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데 이 예. 공공 부분 공무원 늘리는 것이 맞네 틀리네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어찌 됐든 1차적으로 정부가 마중물이라도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이 추경 문제가 어떻게 될지 예. 젊은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거에 답을 주셔야 될 우석훈 박사님 바로 여기 계시네. 이 대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답 좀 주세요. 아, 근데 우 박사님. 이 공무원 문제가 너무 부각이 되는데 네. 사실 이 공공 부분이라는 거는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기업도 있고 예. 정부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업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공공부문으로 치면은 되게 선진국이 22~23% 정도가 공공 부분이에요, 고용이. 아, 네. 공무원 포함하고 공기업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스웨덴, 뭐 스위스 이런 데들이 예. 5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숫자가 한 7.5%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어머. 그러니까 이 OECD 평균 수준에 하트 못 미치거든요. 정부는 왜 이런 통계를 갖고 설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우석훈 박사를 안 써서 그런가? 아니 문재인 후보실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들으면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높이면서 공무원을 안 뽑고 공무원 부분을 다 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 중에 10분의 1도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분의 1 정도가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 지금처럼 너무 높지는 않다. 그러면은 예. 그 정도는 그 꿈이 아닌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뽑고 너무 높여놓으니까 이게 꿈이 됐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뒤집어 현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뒤집어 얘기하면요. 시간 끝나요. 자, 세 분의 안빠를 모시고 듣는 아무거나 연구소입니다. 저는 광고 읽고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예.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제작진에서 2% 얘기할 때 저 반대했거든요. 정치는 아주 탄탄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좀 느슨하지 않냐? 근데 재밌네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아니 이게 일자리 문제는 예. 지금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 거예요. 추경의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예. 전쟁, 예. 국가 재난. 예. 근데 지금 일자리 문제를 왜 국가 재난으로 보냐면 이 고용 절벽과 소득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100만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뒤는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 재난 상태로 이미 돌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이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예. 어렵다고 외면하면 잘못된 정치가 우리를 군림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솔직히 저도 잘 이제 그 정답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예. 대해서.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통계가 하나 있어요. 예. 다시 여쭤보고 싶은 저도 게. 놀랐어요. 예. OECD가 진짜로 퍼블릭 섹터 이른바 공공 부분의 비율이 22%나 돼요? 22에서 24%.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7%밖에 안 되고. 선진국들은 그렇게 그 정도 가고요. 네. 중간 그룹이 한 17, 18 정도고 한국은 7.5거든요. 이 통계는 박사님이 만든 통계 아니면 어디서 나온? OECD 통계 100개 온 거죠. OECD에서 네, 그러니까 기준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뭐 교육을 얼마큼 잡을지, 그다음에 네. 보육을 얼마큼 잡을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니까 어. 같은 기준으로 한 거라서요. 같은 기준 OECD 통계가 이른바 북유럽 그 복지국가들은 22에서 23% 정도 되고 네, 많은 경우 그렇게. 같은 기준을 댔을 때 우리는 7.5%. 예, 8% 안 되죠.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지금 이제 이게 12,000명을 신규 채용을 하면 이 직접적인 예산 비용은 이제 그게 한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년짜리 정규직이라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점점 늘어난다.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브라질처럼 될 거다. 예.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 통계가 맞다면은 정부가 지금 당장 부족한 경찰과 소방 부분부터 채워 나가는 거다. 이거는 어차피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예, 예. 논리에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원래 잠깐만 제가 예. 조금 할게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공무원을 일부 늘리기로 그렇죠. 기본 계획은 짜놓고선 사실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리하거나 엄청나게 뽑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OECD 수준 모자라요. OECD 수준 7, 8% 정도 뭐 부족하네 그래도. 앞에 있는 1그룹들에 비하면은 급여 안 되는 수준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정부 잡고 있는 거는 급여는 높지 않은 거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무원들 특히 5급 이상으로 치면은 외국보다는 약간 높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박사님 소개해 주신 그 통계 수치 퍼센티지에서 예, 예. 혹시 정규직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한 계약직도 수치인지 포함한, 네. 그거 좀 궁금합니다. 고용 얘기할 때는 비정규직도 포함시키는데요. 북유럽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처럼 비정규직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숫자도 적지만 그 안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돼 있죠. 그래서 실제 정규직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왜 논란이 되냐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최저시급도 10,000원으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화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화해주고 최저시급도 6470, 6,470원에서 10,000원으로 지금 이제 올린다는 거고 이렇게 공공부문도 늘리고 돈이 어디서 나냐 이게 돈이 천만 다행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작년 올해 세수가 좋아요. 세수가 많이 늘었죠. 세금들을 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세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세 없이 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정부는 지금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지금 설득이 좀 안 되거든요. 안 이게 되고 있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딱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규직 노조가 고통 분담을 해주는 쪽에서 합의를 좀 해줘야 돼. 아니 근데 저는 그 원재님 반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치인들 늘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게끔 설명을 안 해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합의해 주냐. 당신들이 좀 묘안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합의했습니다. 우리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세상 살기 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기들끼리 네. 협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거기서 딱 빗장 쳐놓고 얘기도 안 하면서 국민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밥하다가 말고 아니 우리 일하다 말고 맞아요. 자 합의하라고 당장 또 나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애 둘 키다 보니까 TV를 잘 못 틀어요. 예. 뉴스 매일 사실 못 봐요 저는. 정치 쇼만 보면 돼요. 뭘 봐요. 요거 할 때는 이제 애들 어린이집 가 있고요. TV를 거의 안 트니까 예.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면은 난 뉴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뉴스 타이틀은 아는데 그 밑에 뭐 잔잔하게 누가 누구랑 싸웠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몰라요. 그 합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경향성도 아닌데 일단 싫든 좋든 모여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예, 언론도 좀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 부분만 자꾸 부각해서 보도를 하지 말고 내용을 내용을 정책적으로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뭐를 어떤 이유로 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예, 여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돼.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중간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설명들 안 하고 쌈만 하는 거예요. 예, 잘 설명 잘 예,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불러내가지고 예. 우리가 우리 박사님하고 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국민적 합의라는 표현 자체를 좀 좋게 보지 않는데요. 저도 안 좋게 안 봐요. 힘들어 국민들이 살기.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네. 너무 힘들어. 안 해주겠다. 지금 못하겠다. 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애둘러서. 네, 국민적 합의라는 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합의를 예. 해라라고 해서 선출한 게 국회의원이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게 정당인데 아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인데 맞아요. 그거를 국민들에게 하라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도 그 여의도에서 한 4년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국민들하고 근접해갖고 얘기를 잘 듣는 게 눈높이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네. 편이니까. 내가 그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예를 들어서 당에서 반대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에 갖고 서너 팀하고 이렇게 한 15명, 20명씩 모임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정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항상 지역구 주민들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당은 또 당대로 딱
당에서 막아놓고 있으면 또 얘기도 못하고. 어렵죠. 그냥 당에서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훈 그 박사님?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개인은 옳아도 또 다 모여서 만든 그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적 합의 얘기하셨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합의를 우리가 4천만 이상이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가 되고 국민적 합의를 하자고 그러면은 그걸 그렇지. 홍보하는 예. 방송국하고 여론조사 회사만 돈을 벌더라니까요. 자, 세 분의 아빠와 함께 하고 있는 아무거나 연구소. 괜찮네. 재밌어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럼 모르면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럼 오늘 문제 제기하고 답은 다음 주에 할까요? 우리 시간 많아요. 오. 애 보내고 나면 뭐 할 일이 자, 시간. 2890님, 우리 딸도 공시생인데 잠도 못 자고 먹도 못 하고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8672님, 공무원이 꿈은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 공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젊은이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군요. 아이고 저런. 네. 가슴 아파요, 진짜. 2005님, 공무원 숫자를 떠나서 대다수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라 걱정입니다. 최미애님, 완전 공감되네요. 저도 아이 유치원 보내고 정치쇼 듣고 아이 재우면 다른 뉴스는 보지도 못해요. 허허. 우석훈 박사님의 얘기에 완전 공감한다고 하는 거네요.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국민의 꿈이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가 예. 그래도 나아요. 그 그래요? 상태에서 잘 못하면요. 예. 청년의 꿈이 마피아가 돼요. 어. 모든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고 뭐고 나는 깡패가 되겠다. 예. 그리고 여성들은 미스 유니버스가 되겠다. 그러고 나가면 그건 진짜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것도 가슴은 아파요. 예. 아프지만 그래도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못하면 이제 깡패가 꿈이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ICBM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제가. 근데 그 전에 다음 주에 할 그 민원을 제가 하나 던져드려도 될까? 되죠. 돈 드는 거 아닌데요. 대학교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인화법이 통과되고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어요. 네. 그게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는 술만 안 팔고 모든 장사를 다 하고 이른바 기숙사를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짓고 20년 운영한 다음 대학으로 넘기는 BTL. 네. 이런 식으로 졌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밖에 오는 것보다도 비싼 상황이 종종 일어나요. 네. 그래서 안에는 또 장사가 무지막지하게 그 사업체들이 많아. 학교 앞에 서민 그 상권이 예, 다 예. 죽었어요. 예, 대학가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 눈에 띄어요 지금.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특혜로 들어왔다고 다들 그러는데 여기도 장사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쫓겨나는 사람들 자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석훈 박사님. 지금 답하실 겁니까? 찬스 써서 다음 주에 하실 겁니까? 지금은 예. 감상 비평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성 비평 플레이스.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그 좋은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요거 바뀌면서 작년에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꽤 올려줬대요. 임대료가 엄청 비싸대요. 올해는 다른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충격받아서 캐나다 이민 지난달에 갔어요. 어머, 개성공단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난 거하고 똑같네.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한 10년쯤 하셨는데. 그래서 아니, 학교 밖은 밖대로 죽고, 네. 안은 안대로 죽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희가 아무거나 연구소니까요. 예,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제가 열심히 리뷰해서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예.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우리 지역 가면 아직도 현역 의원인 줄 알아요. 저도 국회에서 무슨 법인지 연구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김기정님, 북한은 왜 그런데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요? 무서워요. 원 기자님. 저도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북한이 공식 확인에 발표했어요. 어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다성공했다고. 그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ICBM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예.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나왔습니다. 북한의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어요. 성공 여부는 얘기 않고 ICBM이다 예. 확인하는 게 네. 바로 성공이 네. 됐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네, 심각한 문제로 이제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한국 국방부 발표도 오늘 나왔습니다. ICBM급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북한도 ICBM이라 그러고 미국도 ICBM이라 그러고 우리만 지금 ICBM급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재진입 문제, 탄도의 안정성 문제, 군사적 유의미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좀 애써 좀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척 신중한데 저는 우리 정부 발표에 그 한 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시기 전에 이거는 성명 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도 미사일 한 방 쏴라.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동시에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걸 ICBM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제 기술적으로 무의미해졌고요. 예. 이게 저 국제 규정상 지상에서 표면에서 100km 넘어가면은 그걸 우주로 봐요. 그렇죠. 대기권을 벗어난 거죠. 그거 예. 넘어가면은 거기는 주인이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우주라고요, 우주. 근데 지금 이 100km가 아니라 지금 2,800m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정확하게 800. 803km. 예, 예. 그러니까 뭐 933km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키로수로 따지면은 6,000, 7,000, 8,000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6,000이 어딜까요? 6,000이 괌이요. No, 알래스카. 7,000. 괌. 하와이. 하와이. 태평양 사람 죄송합니다. 하와이. 예, 하와이. 8,000. 8,000 샌프란시스코. 샌프란, 시애틀, LA. 예. 그러니까 미국 서부 칠 수 있는 건데 예. 어제 쏜 거는 8,000에서 9,000 정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고도 그러니까 2,803 곱하기 3 내지 4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90도로 쏜 거고. 그렇죠. 거의 90도 그걸 쏜 이제 거고. 40도 각도, 45도가 최대치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는 40도 각도로 쏘면은 제일 멀리 가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8,000에서 9,000 정도 날아가니까 LA, 시애틀, 샌프란까지는 얼마든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때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얼마나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남아 있지만 미국은 이제 ICBM으로 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은 핵보다는 미사일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날아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 본토가 네, 사정권이 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딱 정리하면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보는 거냐 지금 안 넘은 걸로 보느냐만 남아 있어요. 아니면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거냐. 최소한 금은 밟은 것 같기는 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G20으로 떠났어요. 참 이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이제 운전대를 어렵게 협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제 남북 관계 운전대를 잡기는 잡았는데 길이 확 막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멀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예. 겁도 나고요. 통상적으로 요건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고도가 2,800km라고 하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곱하기 3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각을 좀 잘 조정하면 곱하기 3.5 내지 4까지. 그러니까 미국 서부권은 이미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라고 지금 군 당국은 보고 있는 것이고 거죠. 다만 이게 쇳덩어리가 날라와서 떨어지는 건 무의미한 거고 예. 그 안에 있는 이 탄두가 예. 안전하게 이 녹지 않은 상태로 가서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그 핵탄두 안에 있는 온도가 25도에서 45도를 유지했다고 얘들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대기권을 진입을 할 때 비스듬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7,000도의 고온. 그러니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면서 산소하고 부딪히면서 네. 고열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7,000도까지. 7,000에서 8,000도의 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탄두가 녹아내려요. 그거를 이제 예. 전문용어로 상마 현상이라 그래요. 삭마. 예. 마. 예.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풍화작용이 일어나듯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게 균일하게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야 이 목표지점에 방향이 도달하죠. 돼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하. 바깥에는 8,000도인데 안에는 최소한 45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핵폭탄이 그 안에서 터지질 않아.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는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주장대로죠. 이게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미국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랬잖아요. 연초에 김정은이 올해 ICBM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It won't happen.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9월로 네. 예측되었던 게 지금 또 2달 땡겨졌어요. 땡겨졌어요. 예.
그게 북한의 의도가 뭔지 뭐 이게 왜 이러는지는 뭐 예. 시간이 허용되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 우 박사님 오늘 존경스러워. 왜요? 아까 막 경제 얘기하는데 막 아우라고 그냥 촥촥 이게. 그걸로 밥 먹고 살잖아요. 예. 애들도 같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럼요. 분유값 보태야죠. 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봐요. 뭐 김장관 교육감이 이제 임명이 됐거든요. 예, 임명이 됐어요. 근데 뭐 교육감이야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예. 교육부 장관이 매번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부총리도 아니든 뉴스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이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 중에 1번이 예. 특목고 폐지예요. 예. 그리고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일단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게 국제고, 외고, 자사고죠. 정확하게. 예고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외고. 외고도 지금 논란이죠. 예. 그리고 외고가 사실 타겟 1번이에요. 그렇죠. 국제고, 외고, 자사고. 예. 여기까지예요. 특목고에 외고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뭐 남아있는 것들은 뭐 체육 관련돼 있는 예. 학교라든가 그럼 뭐 과거하고 영재고는 빠지고. 영재고도 일단은 빠지는데 예. 논란은 계속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요. 중학교 사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이 무슨 경기고 뭐 무슨 경복고 그럴 때 예. 고등학교 어떻게든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과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목고가 일반화되면서 중학교 과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목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중학교부터 과외를 하니까 초등학교까지 과외가 내려오고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제가 본 거는요. 3살 때요. 우리 집에 광고 문구가 왔는데요. 영어 뭐 이렇게 하라고 이 문제풀이집이 왔어요. 3살짜리 애한테요? 네, 그러면서 딱 온 게 3살이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한 43살이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집부터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좋은 영어 유치원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지금 정점에 돼 있는 게 예전에는 좋은 대학 때문에 됐다고 봤는데 지금 특목고로 내려와 있으니까 내려와 있죠. 그게 순차적으로 해서 영어 유치원까지 지금 배달된 거고 예. 그 영어 유치원에 가서 또 공부 잘하려니까 3살 때 기초교육은 좀 시켜주시라. 예. 이 한가운데 지금 특목고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쨌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이게 진짜 세기의 패러다임을 놓은 대격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 지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국제 중학교까지 또 생겼잖아요. 그럼요. 영훈 국제중학교 문제 됐을 때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과 충돌하면서 그걸 재인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냥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없앤다는 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렵죠. 그리고 엄청 어려워요. 이미 몇십 년 된 데들은 예. 졸업생이 있으니까 이 대학교도 하나 없앤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공론화해서 국민들 좀 논란이 되더라도 합의를 하면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가야 될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전 그래서 이재준 교육감이 2019년, 2020년 없애겠다. 재승인 안 하겠다.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특목고나 이게 왜 자사고를 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없애는 게 목적이- 무너진 일반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렇죠. 수요를 얼로 글로 돌리느냐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방향으로 제시됐던 이 없앤다가 먼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가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죠.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이 교육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후기 선발 방식을 놔두고선 일반고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에서 특목고가 싹 훑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나왔던 잠정적 결론은 수시정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고등학교 고입. 전기 후기가 고등학교. 있어요. 예. 고입이. 그래서 고입에서. 고등학교를 자사고, 외고 이런 것을 당장 없애는 것보다도 일단 같은 날 선발하는 거로 그것만 바꿔놔도 자사고나 이런 문제가 일단 좀 약화된다. 그리고 설립 정신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그때 문제해. 이걸 당장 들었고 그냥 칼로 무배듯이 딱 한다 그러니까 지금 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문제가 뭔데? 왜 문제 얘기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없앤다 그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 이야기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았나요?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전기 후기로 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좀 특목고 관련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외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특목고 나온 고등학교.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래요? 예. 외모는 특목고예요. 예, 왜뭐 저도 특목고 이런 출신이에요.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 저도 네, 특목고 감사하다고. 출신이에요. 네?
저도 특목고 서울에서 연합고사 떨어져갖고 가는 네.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그때 특수학교라 그랬거든요. 저 특수학교 출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연합고사 떨어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일진학교. 네, 비슷하네요, 진짜. 예, 굉장히 이제 너무 재밌어요, 예, 일진학교. 싸움이 많이 나는 학교였죠. 예. 그런데 이게 특목고가 취지는 좋아요. 사실 예. 취지 자체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나 외국어 관련해서 뭐 어째 인재를 양성하겠다. 과학 관련해서 어제 그 인재 양성하겠다. 미리 조기에 좋죠. 좋은 건데 이게 변질된 지가 오랜 것 같고요. 아. 특히나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고 같은 경우에 제가 다녀보진 않았지만 저희 뭐 이제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외고에서도 뭐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입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학교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국영수 시수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 모여서 정말 집중적으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학교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두가 다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지난번에 외국어 하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프랑스어과인가 독일어과를 나왔는데 제2외국어는 프랑스어과를 나왔는데 제2외국어는 독어로 봤어요. 독어가 신청자가 없어갖고 시험 쉽대는 거예요. 요새 아랍어가 그렇습니다. 아랍어가 그래? 네. 그러니까 수능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처음에 독어과를 들어갔지? 그냥 점수가 거기서 맞춰서 들어와서 국영수만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취지에 좀 벗어난 지가 오래된 거죠. 벌써 한참 정도. 제가 이런 왕 기자님은 지금 자제분들 공부 잘했죠? 다 서울대 갔죠 또? 아니요, 저희는 제가 특파원을 나가면서 예. 그때 초등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예.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다 대학 가고 미국에서 지금 취업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자기가 왜 우리가 이 아니요. 방송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니요. 그거를 근데 예. 제가 이렇게 제 개인 신상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가서 느낀 바가 많은데 재밌는 거는 그런 공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가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과학고등학교들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1등부터 150등까지를 성적순으로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는 걸 보고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자사고 모델이 원래 미국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와 있던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특파원들한테 니들은 어떻게 애들을 그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봤더니 일본이 한때 유도리 교육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평준화 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수월성 교육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한국도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 수월성 교육의 폐해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제 평준화와 일반화 쪽으로 가는 걸로 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른바 이 영재들에 대한 그 과학 영재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은 다시 그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돌아와서 저 후배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외고의 경우에는 외고의, 설립 목적과 취지와 정반대로 지금 입시용으로 전락돼 있다는 점에서는 예. 다들 불만들이 많은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과학 영재들 같은 경우까지 이거를 다 일반 고등학교로 다 흐트러서 간다, 평준화 교육을 한다라는 데에서는 또 여전히 또 거기에 이견이 있는 것 대한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 영재고는 논란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네. 하여간 예. 폭넓게 한번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그렇죠. 일정한 친구들을 빼다가 거기만 집중 교육하는 게 장점으로 만든 거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네. 예. 있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특목고라고 하면 국제고, 외고 요 두 개만 현재는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자사고까지. 네. 그 세 개의 학교 종류 우리가 그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보면 4종류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외고와 국제고와 자사고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근데 정작 교육청 단위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그렇죠.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조희연 그 서울시 교육청장은 지금 다 인가도로 했잖아요. 올해 5개 같은 학교 경우에. 재승인했죠. 예,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건 교육청 단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까다롭고 힘든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게 애 키우다 보니까 예. 제가 우리 큰애 6살인데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특권 교육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닮아서 또 머리도 좋겠지 뭐. 잘할 거란 믿음 때문에 안 보낸 거 그렇게 아니에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머리 좋다는 건 일단 인정한 거고. 머리만 좋아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직은 뭐 근데 또 큰애는 말도 늦게 했고 저 예. 기저귀도 늦게 뗐어요. 그래서 중간만 가도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특권 교육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권 교육. 분리 교육을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주거도 분리 주거를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부자들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끊는데 유럽에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도 가능하면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양쪽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해보니까 적당히 소셜 믹스가 돼서 다 경험을 하는 게 길게 보면 창의력에 도움이 되지 동종만 모아놓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더라. 예. 그거 내 삶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듣고 계시고요. 2872님 선소 변호사 친구예요. 좋은 고등학교 나왔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복잡합니다. 정말 예.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지 인문계에서 좋은 네. 학교로 나중에 바뀐 거죠.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요. 제가 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자, 이희준님, 우박사님, 원기자님, 송변호사님 다음 주에 더 나와주세요. 2341님 아빠들이 하는 육아 이야기라니 신선하네요. 번번이 육아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게 어딨어요? 이제 분담이죠. 도와준다고 말하던 남편하고 대판 싸웠던 옛날 생각도 나고 목매라 아빠들 화이팅해요. 자, 광고 듣고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세 분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3부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 수요일 날 전오여옥 작가님과 함께하는 전 작가의 시선. 작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욕입니다. 예. 오늘 전 작가님 커트 머리도 좀 자르고요. 라면 가루도 좀 뿌려갖고 꼬들꼬들 좀 했고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갖고 동네에서 4만 원에 했어요. 예, 한 좀 싼 티가 나나요? 13년은 젊어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근데. 예. 아니, 너무 예뻐졌어요. 우리 동네 원장님이 저렴한데 아주 파마를 잘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네. 청담동맨 아니에요? 청담동 진보 아니에요? 전 청담동에 가서는 절대로 아니, 머리 근데 못 하겠어요. 몇 어딜 번 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가격이 네. 그게 다 거품이거든요. 거품이죠?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 적당하게 받아야죠. 왜냐하면 심해요.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건, 네. 근데 네. 청담동 어디 산 거보다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 원판이 좀 있잖아. 그래. 제가 목소리가 살짝 한 게 어제 노래를 10곡 이상 불렀어요. 그랬어요. 그대는 보컬 사치도. 보컬 트레이닝 받다가 이제 어제 갖고 트레이닝 없을 때 마구 쏟아냈어. 그냥. 큰일이다. 점점 저의 이상형이 돼가네요. 저는 노래 잘하는 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작가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들어가기 전에 오늘 폭염주의보 의성군,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군위군. 자, 여기까지는 경북인 것 같네요. 인제군, 양구군, 영월군,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원주시, 횡성군, 정성군, 평창군, 춘천시, 여긴 강원도입니다. 네. 자, 정리하면요. 강원도하고 경북 일대 그 산악지역인데 이게, 문경시는 또 산악지역인데 폭염주의보네요. 거기 더워요. 그렇죠. 내륙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가보고 친구들도 거기 사는데 어허. 여름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살던 그 봉화, 경북 봉화, 거기 네. 이제, 봉화 좋죠. 중고산지, 예. 해발 300m 네, 지역인데 네. 선선해요, 여름에. 거기는 참 저도 좋아하고 제 친한 친구가 또 봉화 출신이었는데 예. 지금은 서울에서 살죠. 근데 늘 그리워해요. 근데 좋죠. 좋아요, 근데 거기 제가 살기. 봉화 정씨거든요. 아. 정병국 씨하고 같은 정씨.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제가, 웃음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예. 그래서 제가 정병국 의원한테는 꿈쩍 못해. 그러시구나. 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특히 노약자분들 물, 음료 충분히 드시고 에어컨 트셔도 틈틈이 에어컨 트시면 에어컨 온도 때문에 아까워갖고 창문 안 열거든요. 근데 틈틈이 한두 시간에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 꼭 해주시고요. 위험한 상황에선 바로 119 그리고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은 바짝 지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 분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저희도 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119 소방대원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죠. 네. 참 우리 공익방송 같아. 사람이 공익적이다 보니까 방송도 공익방송이야. 자, 어디에 맞아요. 오늘 시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네, 오늘은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도쿄도 이 선거를 싹 쓸었던,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싹쓸이를 한 그 여성 정치인에서 이제는 전국적인 아주 주요 인물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예. 도쿄도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고이케 유리코의 빛과 그림자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고이케 유리코의 명암. 네, 그런데 네. 그거 넘어가기 전에 네. 정말 꿀팁. 네. 왜 도쿄도의회만 단독 선거를 해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도쿄도지사. 네, 예. 도쿄 마스조에라고 도쿄도지사가 이제 굉장히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고이케 유리코가 나온 거예요. 그게 중도 하차한 거네요. 중도 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내각 책임제이고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달라요.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때 이제 그 지역적 이 시기 같은 게 있어요. 보궐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물론 이제 보궐이 된 곳도 있긴 예. 있죠. 네, 네. 두 번째 꿀팁. 네. 도쿄도지사 선거가 그 다음에 있을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당연하죠. 이야. 서울시장 선거가 예. 말하자면은 우리 이 지자체 선거라든가 우리 정계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폭탄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서울시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도쿄도는 이제 일본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예. 가장 이제 민도가 높은 곳이다. 또 정치적인 관심이 아주 높은 곳이다. 또 일본의 그 정치에서도 이 토속적인 거, 그러니까 네. 이 지역 기반의 개의치 않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번에도 분노에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베에 대한 분노의 투표. 아베에 대한 분노. 네. 예. 고이케 유리오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 네. 빛과 유리코. 그리고 예. 그림자. 자, 고이케 유리코. 나이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나이는 지금 64살이고, 그 다음에 예. 이제 8선 의원이고요. 네. 근데 일본의 8선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2개월, 3개월 만에 국회가 해산하면은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 일본의, 이른바 내각 책임제의 내각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7선도 있고 20 몇 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언론에서 셀프 메이드 우먼이다, 이렇게 정치인이다 할 정도로 아주 바닥부터 아주 악착스럽고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여성이다. 또 던질 때 던지는 배짱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결단과 좀 이렇게 약간 배짱이 있죠. 예, 보스처럼 딱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배짱은 있는데 예. 이력은 간단해요. 이제 약간 특이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퍼성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 대학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예. 이 아랍어를 배웠고 또 동시 통역을 하다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TV 앵커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소카와 정권이 들어서니까 호소카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예. 정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호소카, 오자와 고이즈미 뭐 이렇게 해갖고 일본의 권력자들하고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좀 고이즈미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고이즈미. 그렇죠. 그래서 소문도 많았습니다. 이른바 아하. 스캔들. 그래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미니스카트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에 입문해갖고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를 사람들이 기자들도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화려한 미니스카트를 입은 여성 의원이다.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은 뒤에는 권력자들을 옮겨 다니고 당이란 당은 또 다 한 5군데가 6군데를 당적으로 옮겨서 철새 유리짱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철새 유리짱. 네, 유리코. 예. 유리코는 철새다. 철새 정치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연설을 많이는 하는데 연설의 컨텐츠 같은 거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연설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외국어를 많이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익계다 이런 이제 소문, 기자들의 비아냥도 사실 있었어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아,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 이렇게 좀 컨텐츠가 단단하고 알찬 컨텐츠가 밑받침이 안 되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그 행동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일본 말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볼 때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말치 카세라는 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마루치 카세가 뭔가 했더니 그게 멀티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익계 유리코라면 우리 봉도사는 너무 큐터하고 상당히 스마트한 체격에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위크 포인트면은 다이바루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봉도사는 아주 귀엽고 예. 체격도 스마토라는 게 일본에서는 날씬하다는 거예요. 그래 스마트하다 머리가 이런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체격도 아주 날씬하고 아. 근데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너무 편향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다이버시티, 좀 양면 이렇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외래어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한테 제가 고위교육을 거라면은 아도바이스를 한다면은 아도바이스. 하드 워킹구도 이데스케도 좋지만 레스토 타임 뭐 그것도 가지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 고위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예. 오사카 시장으로서 상당히 또 이 관심을 많이 모았던 하시모토 토루라고 아주 신세대 정치인이 있었는데 예.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이 나는 뭐 관용차 안 타고 뭐 별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알고 보니까 아이가 뭐 7명인가 있었고 깨끗한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막 가정적으로 참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불륜 스캔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빵빵빵. 그렇죠. 그래서 끝이 안 좋았어요. 또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베가 물러나고 나면은 고이케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베보다 더 심한 우익이에요. 극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일 관계는 무척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일본군 성노의 그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예. 강제 연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일본은 막대한 국가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알려야 된다. 사실은 일본이 국가 홍보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를 가치를 할 때 제일 비싸고 제일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국가예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서 코리아가 돼보세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일본인들에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마구 써서라도 우리가 강제 연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의 제1, 2차 세계대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고이케 유리코는 이것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아시아 해방 전쟁이다. 너무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최대 그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 회의 산하에 일본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 부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땐 요거를 쏙 빼놓더라고요. 아주 그 센스라든가 직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우 뛰어난 여자죠. 위험한 정치인이네요.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베는 물론 이제 그 우익적인 발언을 하지만은 이 금도가 있어요. 그래도 이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직관과 내가 해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8선이면은 그냥 중진 정도지 예. 거물이라고는 될 수 없는데 갑자기 너무 큰 거죠. 그러면은 나의 성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한 건 다 옳다. 예. 위험한 정치인의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정치인 중에 대선 후보 중에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그분도 정치를 빨리 뛰어들고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 옳다. 네. 이런 좀 착각. 출발은 정말 한국 정치를 새롭게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는 믿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근데 있었죠. 그분의 이제 진입 과정에서 선거를 통하긴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한 그
일종의 그렇죠. 이 예능. 예능 프로를 통해서 갑자기 부상해서 바닥을 밟지 않고 그냥 거물 정치인으로 정치 입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저도 참 늘 아슬아슬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서 참 예. 안타깝습니다. 기대를 했던 인물인데,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이케가 이렇게 선전을 한 게 네. 아베에 대한 반감으로 이 반감으로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것도 있었고 이 마스조에라는 이제 고위계가 도쿄도 시장에 대게 만든 전직 시장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그 좋은 이 휴양지에 가갖고 호텔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서 약 400만 원을 썼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가족들하고 그냥 묵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 방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갈 때 1등석만 쫙 타고 다니고 초호화 호텔에 묵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일본 국가 재정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도재정이죠. 도재정으로.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고이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이케가 내가 도쿄도 선거에 도전하겠다 했는데 고이케는 그 전에 아베를 지지하지 않고 이시바 시게루라는 다른 정치인을 자민당의 총재로 이제 총재 선거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밑보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속된 말로 물을 먹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좀 이 자민당 안에서 고이케에 대해서는 너무 튄다. 그리고 방위상을 뭘 했다 하지만 2개월밖에 한 게 실제적으로 더 있냐. 그때 이제 참의원 선거 패배를 지고 다 이제 물갈이가 된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는 고이케만 아니면 어떤 여자도 좋다. 여자라도 이런 말까지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이케는 극한 반감이 또 있네요, 당내. 있죠.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이케가 이런 점에서는 참 배짱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기자들도 좀 만나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케가 딱 안 해줘? 나 공천 안 해줘? 좋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선거 포스터 사진 찍으러 간 거였어요. 오. 굉장히 대담하죠. 공천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러면서 딱 들이민 거죠. 칼을 꽂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결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텔레비전에 이제 반아베인 그 매체에서는 몰이를 하면은 고이케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 출신 마스조에가 자민당 공천이니까 정말 자민당이 무슨 낯짝이 있냐 그렇게 해먹고 이런 여론몰이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고령 사회다 보니까 60대와 70대의 지지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고이케에 대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봉주의 정치쇼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찬님, 저런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한 정권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권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자, 이제 몇 달 있으면 그 굴욕적인 2주기가 됩니다. 이지연님, 예전에 전 작가님 정치하실 때는 너무 세 보이시고 괜히 거리감 있었는데 정치쇼 나오신 다음 호감 급상승. 자, 이제 고이케 부정적인 어둠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이케가 민심을 얻은 빛.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이 고이즈미의 이른바 극장 정치를 아주 잘 카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이즈미 전 총리. 고이즈미 전 총리는 매일 그 총리 공간 앞에서 기자들하고 10분에서 20분 동안 물어봐라. 내가 얘기해준다. 이래서 매일매일 기자들을 만났어요. 야. 그래서 여론을 얻고 정치를 했고 기자들로서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럼 날마다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렇죠. 그리고 고이즈미는 이 상당히 컨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용의 화법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워딩. 워딩이 좋았다. 그렇죠. 예. 먹히는 말을 먹히는 말. 딱딱했죠. 귀에 팍팍 꽂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피를 해서 고이케는 비록 이렇게 말은 완벽하게 잘은 못했지만은 네. 언론하고의 접촉을 많이 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이케의 극장을 또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매일매일 고이케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아이돌 보듯이 그 고이케가 나오는 거 드라마 대신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절의 이 맥락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명당을 카피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일본의 공명당 하면 뭐 예. 창가학회에 이제 이 말하자면 씨가 된 그 씨앗을 뿌린 정치적인 하나의 그 이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 공명당 의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정치하는 동안 아주 많은 공명당 의원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생활 정치에 아주 기본이 돼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예.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개네 그 천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범람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뚝을 쌓는데 우리 공명당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뚝 쌓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집집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오. 직접 거기 참여도 하고요. 그런 생활 정치를 이제 카피를 했고 이번에 도민 퍼스트라는데 그런 이제 공명당 의원 출신들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이케는 이제 마조의 그 호화 이 도비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를 하고 반감이 있으니까 있으니. 내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도쿄도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올림픽 할 때 3조 엔이 넘게 돈을 쓰면 어떡하냐 할 때 그것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쯔키지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 예. 같은데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전하는 곳에 그래서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하겠다. 뭐 요런 생활 정치. 아, 느낌 파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민들이 아휴, 정말 고이케가 문제 있는 것도 알겠지만은 진짜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분노에 투표를 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나한테 이렇게 손에 닿을 곳에 정치가 있고 손에 닿을 곳에 무슨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감동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지금 고이케 같은 정치인이 일본의 많은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요 분이 좀 이렇게 독창적으로 그냥 보니까 여기저기에 장점을 싹 갖다가 아니 그런 데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없는데 아우 얄미워. 그런 데는 그것도 뭐 능력이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생활 정치에 기반을 둔 지방 정치인들 말하자면 도의 의원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율도 많고, 그러니까 목말라 있어요. 예. 일본 국민들이. 원래 일본 정치를 보면 네, 일본 지방 지방 자치 네, 여기 있는 의원들은 꽤 훌륭한 의원들이 많고 네.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는 너무 극우 보수화되어 있고 그게 왜 이상했거든요. 그러냐면은 그 중앙 정치의 이른바 국회의원들은 예. 참의원 이 중의원 의원들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아요. 2세, 3세 정치인.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풀뿌리 정치인들은 사실 지자체 정치인들에게 많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일본 국민들이 정말 내 삶은 점점 어려운데 저것들은 나가다쪽 우리나라 치면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그 나가다쪽에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에서 정치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노를 점점 그 하게 되는 할아버지도 거죠. 국회의원, 그렇죠. 아버지도 국회의원, 네. 자기도 국회의원, 예. 머지않아 지 아들도 국회의원 이렇게 대를 당연하죠. 잇는 정치인들. 예. 그래서 일본에 이게 지금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일본 정치가 엉망이 된 건 세습 정치인데 세습 정치. 우리 여의도도 점점 그렇게 세습 정치인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의 세습 정치인들이 많아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습을 하게 되면은 예. 새로운 사람들, 예.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높게 쌓는 거죠. 돈이 그렇죠.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연줄이 있나요? 뭐 출마하고 싶어도 누구를 알아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물갈이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개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점점 더 예를 들었고 자기 아버지가 한 3, 4선 정도 해놓고 지역을 한 10년 동안 닦아놓고 네. 그럼 아들이 또 뭐 그 타이틀도 좋아요. 뭐 유학파에다가 돈도 좀 있어. 그럼요. 이렇게 되면 이어받기가 무척 쉽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나이 든 유권자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아니까 내가 손자 돌봐줘야지. 내가 의리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투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의 지역 사무소도 제가 가보면은 예. 지역 사무소에 아예 기원을 차려놨어요. 노인 어르신들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바둑 두시면은 거기 있는 여직원이 이 오차, 일본 녹차를 계속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치인이 참 참한 정치인인데도 예. 아주 신선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매일 오시는 30명의 어르신들이 거의 3,000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도 골치 아파요.
우리도 한때 그 노인정 이렇게 다니면서 네, 네. 그 트로트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노래 2곡씩 부르고 오고.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네.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네. 아, 이 극우적 성향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네. 진짜 중앙무대로 들어오게 되면 네. 한일 간의 문제도 좀 심각해지겠는데 특히 위안부 재협상 문제. 일단 이제 아베로서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할 소리도 못하는 그러네. 뭐 코너에 몰리니까. 아베로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또 고위계가 이 어깨에 이제 힘주면서 또 막 아베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또 스트롱맨인 나리마스 뭐 이러면서 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언론은 그걸 받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정치가 극장 정치에서 막장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장 정치를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자들에게 그렇죠. 거의 날마다 소통하면서 사실은 네, 네. 그 쇼맨십을 보이는. 쇼맨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쇼나 이런 뭐 이건 프로그램이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쇼맨십을 볼 때 오글거려서 나 뜨거워서 못하는데 낚시찜 뻑다고 하는 거죠. 고있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